맨날 괴롭히지만 이제 호구는 자네. 저 할머니들 약을 넣어달라. 약을 넣었어. 근데도 안 들어. 없는 데잖아요. 이 약을 써서 이 할머니를 재워야 된다. 이 어르신 재워야지만 이 병동의 평화가 온다 이렇게. 모자들이 와서 막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모르지 지원하겠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실태를 방송한 KBS 시사기획창 감시받지 못한 약물 관심이 뜨겁습니다. 취재를 한 홍예림 기자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먼저 홍 기자, 네. 취재 4개월에 걸쳐서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제보를 받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네, 맞습니다. 면회 금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저희 네. KBS에도 관련 제보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를테면 원래 욕창이 심하지 않았는데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거나 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제보들이었습니다. 네. 제보의 양이 워낙 많고요. 내용이 심각해서 저희가 집중 취재에 나섰습니다. 네, 저 남인순 의원이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쪽 요양병원 관련해서 이전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던 건가요? 예, 저는 뭐 그 19대 국회 때부터 국회 보건복지위를 하면서요. 그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인생이 요양병원에서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양병원 실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많았었고 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 돌봄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요양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을 좀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이런 자료를 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자료를 받고 나서 너무나 사실 충격을 많이 그래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특히 코로나19로 뭐 3월경에는 이제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사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얘기를 차차 나누면서 네. 속사정 같은 걸 좀 자세히 좀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3월 20일부터 그 요양병원 가족 면회 금지 됐는데 취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외부인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취재진이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요, 요양병원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문 검증이 된 간병인분을 섭외를 해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 진입할 때는 코로나 검사를 철저하게 받아서 공익적 목적 하에 취재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사의 협조를 받아서 네. 안전기준 철저히 지키고 그렇습니다. 취재에 임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자, 이 요양병원 실태가 과연 어떤지 이미 시사기획창을 통해서 한번 방송에 나갔지만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네, 한 달 병원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1등급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회진 시간인데요. 의료진이 한 환자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영양제라며 주사를 놓습니다. 준거 맞다. 인사. 왜 꼼수를 내라요? 아마 안 쓰는데. 이거 만들어주네. 내 죽었다. 내 죽었다. 아이고 아파라. 와 이러노. 할머니 내 죽었다. 할머니 내 죽었다. 할머니 내 죽었다. 이른바 영양제를 맞은 할머니, 투약 15분 뒤 음성이 작아지더니 이내 잠에 빠져 조용해졌습니다. 4등급을 받은 지방의 또 다른 요양병원입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지만 노인들이 미동도 없이 잡니다. 약을 줬어. 엄마들은 약과는 잘 봤어. 전년에 날 괴롭히더만 이제 호구는 자네. 저 할머니들 약을 넣어달라. 약을 줬어. 근데도 안 들어. 자, 노인들한테 영양제라고 하면서 어떤 약을 줬고 그리고 노인들이 잠을 잤는데 저것만 봐서는 영양제하고 잠자는 거하고 뭐 연관이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영양제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는 끝까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우리의 이 전제가 이 항정신병제잖아요. 19가지 FDA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한 이 약물의 그 효과가요. 노인들의 환자를 일정 시간 재우는 거죠.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병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항정신병제를 어떤 경우에 얼마나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느냐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치매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 투약을 하고 있고 이런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 보호자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양병원 약물 처방 치료 자료를 보셨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거기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한테 처방하면 위험한 약물이다 이렇게 분류했던 약물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이 19가지 약품을 보시면요. 네. 2005년부터 미국 FDA에서 특히 치매 노인이나 일반 노인에게 처방할 경우 사망률을 높이거나 뇌혈관 질환을 또 높이고 심지어는 돌연사의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한 약품인데요. 네. 이번에 저 남인순 의원님께서 공개하신 자료를 보면요. 이런 약물들이 우리나라 요양병원 1,500개 가운데 한 90% 넘는 곳에서 처방이 되고 있었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치매 환자와 일반 환자에게 투약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건데 그런 환자들이 90% 넘게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네네. 코로나19 이후 상황이라고 지금 들었어요. 네네. 면회가 이제 금지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약물들 사용이 늘었다. 네네.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죠. 네. 네. 예,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게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투약 변화를 본 건데요. 11월부터 12월의 평균 양보다 네. 이 코로나 사태 초기죠. 1월과 2월의 평균 처방량을 보면 2.6% 정도 증가했고 면회가 금지된 이후에 3월과 4월에 보면 7.5%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자,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투약량이 늘었다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노인들한테 약물을 투여하는 것, 전문가들이 이거를 화학적 구속이다, 화학적 구속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변이 마렵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그런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이제 화학적 구속이나 그다음에 신체적 결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Chemical restraints are invisible. So even when family members are visiting, they may see that their relative is sleeping all the time because they're on these drugs. They may not even know that they're on them, and these drugs are more deadly. 자, 화학적 구속이 표현이 굉장히 낯선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화학적 구속이라는 건요. 앞서 말했듯이 그 항정신병제들을 투약을 해서 일정 시간 잠을 재워서 환자의 행동을 제어하는 이 구속의 상태로 두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지만요. 이미 고령화가 30여 년 전부터 진행된 미국이나 뭐 일본,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좀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2005년부터 미국에서는 규정이 생겨났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이런 약물들을 치매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봐서 처방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화학적 구속,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잠을 재우고 또 구속 상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좀 구속의 느낌을 들도록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요양병원에서 이 화학적 구속을 자꾸 활용하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화학적 구속이라는 말이 정말 낯선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미 뭐 이런 요양병원에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어떤 약물을 쓰는지가 그 요양병원에서 그것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양병원은 정액수가제입니다. 네. 정액수가제이다 보니까 그 어떤 약품을 쓰는지 어떤 뭐 처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작년 11월부터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물을 쓰는지가 이제 지금 6개월 동안 조사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정액수가제를 하다 보면은 환자 1인당 얼마의 그 돈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환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뭐 또 약물적인 처방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력을
많이 쓰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돌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그 최소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액만큼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환자 1인당. 근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환자들의 여러 가지 뭐 욕창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행동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어쨌든 인력을 더 많이 써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어떤 그 약물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 특히 3월 이후에는 처방량이 늘어난 겁니다. 처방량이 늘어난 건데 사실 그때 그 환자 가족들의 면회를 못하게 되면 환자들의 상태가 좀 더 우울감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대안을 좀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이 통계를 보면 그 약물 처방을 통해서 어떤 그 환자들이 느끼는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이죠. 추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이랑 분명히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은 우리 일반 병원처럼 우리 보험 수가로 되는 거고요. 요양원의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으로 이렇게 금액이 측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급여의 체계가 다른 점이 있고 쉽게 말해서 요양병원은 조금 상황이 중증해서 의료진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 가는 거고 요양원은 일반적인 케어가 가능한데 뭐 특별한 이 병원의 치료가 필요 없는 분들이 가는 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재해 보니까 요양병원은 이렇지만 요양원이 이런 상황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저희는 이번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1,500여 개의 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 환자 유치 위해서 간병비도 받지 않고 이 환자를 받는 그런 요양병원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얼마 내세요? 우리 얼마 싸게 해드릴게요. 오세요. 이렇게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4대1, 5대1, 6대1 하는 병원도 있고요. 12대1 하는 병원도 있고 간병사가 없는 병원도 있고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간병비 안 받고 병원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저걸? 그 입원비의 구조를 보면요.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게 최대 80%까지예요. 급여로 적용이 되는 게요. 네. 간병비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개인이 병원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양병원 수가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 환자는 제한돼 있고 병원 수는 늘어나니까 이 간병비 플러스 알파비를 안 받는다고 하고 할인 전략을 하는 겁니다. 네. 간병비를 안 받으니까 당연히 간병 인력은 줄어들게 되고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항정신병제 그걸 얼마나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분들이 복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정신병제를 자 통계를 봤더니 심평원 통계입니다. 치매 환자든 일반 환자든 가릴 것 없이 하루 한 알 정도 먹고 있다. 이게 일반 환자도 저걸 같이 먹고 있다라는 게 좀 의외인데 네.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평원에 추가 질의를 했는데요. 네. 심평원에서도 뚜렷한 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행동장애나 이런 것이 컨트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처방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정말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약 쓰게 되면 뭐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보통 있지 않을까요? 보통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약품은 원래 조현증 등 정신질환자에게 쓰이라고 만들어진 약이거든요. 정신질환자. 그렇죠. 거기 치매 환자나 뭐 일반 환자한테 쓰라고 나와 있는 약은 아니에요. 오히려 경고 문구에 그런 환자한테 쓰일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라벨링이 식약처 등에도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 요양병에서 이런 걸 처방할 경우에는 그런 감독이 없는 거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치매 환자의 증상이 심하면 어떻게 보면 의학적 판단 하에서 그런 것들이 처방될 수 있도록 현재는 존중되고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좀 회의 사례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많았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양병원도 그렇고
그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보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돈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다들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약물 투여 관련해서는 이 요양병원에서는 꼼꼼히 보는 게 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그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적정성 평가를 하거든요. 네. 요양병원도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약물 투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평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심평원이랑도 얘기를 해서 그 약물 투여와 관련해서도 어떤 적정성 평가의 하나 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지표가요. 그 구조 부분에 9개가 있고 진료 부분에 13개가 있는데 네. 그 진료 부분 안에 사실은 이 약제 관련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그 지표로 이후에 더 포섭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심평원에서도 이거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약제 관련해서 네.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 없다. 네, 네, 네. 그 통계에 또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이 즉각적으로 진정 효과는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 우려되는 항정신병제 벤조다이아제핀 네. 요게 지금 OECD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다? 그런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사용량이 굉장히 최고 수준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남용을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사실은 이 부분은 노인 투약 안전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성 평가를 하더라도 특히 노인한테는 투약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DUR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의약품 안전 사용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DUR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적정한 약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올려는 놓지만 제대로 이것이 안전하게 되는지 관리되는지를 확인되는 건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동안 구멍이 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인 투약 안전 지표 같은 것도 신설을 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무화하는 DUR 시스템을 반드시 거기다가 정보를 올려놓고 또 그것이 안전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이 시스템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걸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올려만 놓고 네. 그것이 안전한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는 것이죠. 아까도 계속 홍예린 기자가 지적을 했는데 다른 나라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좀 다른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 규정이 생기고 나서 실제로 약 처방률이 줄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요양시설에서 이런 약물들을 쓸 경우 얼마나 썼는지 보고하게 돼 있고 네. 정부 옴부즈맨이 가서 확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핀란드의 경우도 굉장히 유의미해요. 핀란드는 이런 약물까지는 아니었고 수면제였는데요. 2000년도에 한 40% 처방되는 게 10년 동안 캠페인을 벌여서요. 20% 이하로 줄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르신들 중에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양병원 입원을 앞둔 할아버님을 만나봤다고요?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비가 오던 날 76살 할아버지가 7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요양병원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허리 욕창이 생겼고 치료차 잠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건데요. 입원을 앞둔 할아버지는 무거운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지. 여기서 어제 나오나 누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은 병원 입구까지였습니다. 어디가 많이 제일 좋으셔요? 네, 열이 날 수도 있겠다. 편해봐요. 이제 6명의 다른 노인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는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방송 나가고 시청자분들 굉장히 불편했다, 보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반응들도 많았었다고 하는데 요양병원 협회가 입장을 밝혀왔나요? 네, 협회에서도 공식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약물 처방이 의학적 판단에서 내려지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 남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항정약 처방 시대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다만 실제 이런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 간병비 등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네. 결국에는 뭐
수가 개선이라든지 네.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어쨌든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 어르신과 그다음에 요양원, 네. 아까 요양시설 가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에서 돌봐야 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역할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개편을 하면서는 그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수가를 올려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 그런 경우에는 장기 입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질병군별로 그 수가 체계를 조금 더 개편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뇌질환이라든가 치매, 또 중증, 그런 신경 근육 질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연구 용역을 거쳐서 한 2023년까지 그 수가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사회적 입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저 요양병원에 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뭐 지역사회의 어떤 통합 돌봄 체계를 좀 더 강화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요양원 이런 데 모셔야 될 그런 분들을 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본인 부담 그 상한제를 그동안 병원에 이렇게 줬습니다. 상한제 그 사전 급여 지급 방식을 줬는데 그거를 사실은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과 해갖고서는 일정한 그 가격을 이렇게 더 다운시키는 이런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거를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환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같은 부분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굳이 병원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회적 입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금이 높아지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해야 될 역할을 조금 더 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간병 인력이 그동안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급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가 있는데 이렇게 만성 질환은 그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대상에도 요양병원에 포함되도록 해서 간병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홍혜린 기자. 사실 이제 요양병원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짧게 한마디 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 국면에서 보건당국의 전수조사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원들도 굉장히 고충이 커요. 방역 막기가 힘들다는 거죠. 실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병원들의 고충도 듣고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은 어떤 건지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당국에서도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해서 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인순 민주당 의원, 홍혜림 KBS 시사기획창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